제 이름은 박선영, 37살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리얼리티 쇼에서 탈락하는 것처럼 결혼 생활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남편의 친구들이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서 마치 제 인생이 그들이 음소거하는 것에 지친 단체 채팅방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저를 탈락시키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음소거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모든 것은 9년 전 공동 친구의 집들이 파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실에 너무 많은 사람들, 값싼 와인과 플라스틱 컵, 어른이 되는 것에 지치지 않은 척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소음. 준호는 자연스럽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시끄럽지도 과시적이지도 않고 당신을 숨막히게 하지 않으면서 가까이 서는 법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질문을 하고 실제로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끌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관리, 마감일, 예산, 물류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용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칭찬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하기를 바랐습니다. 준호는 화려한 야망을 가졌습니다. 큰 계획,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웅변. 그는 나중에 컨설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우리는 견고해 보이는 삶을 만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환, 공동 쇼핑 목록, 주말 잡일. 그가 집에 있는 한 세상이 그를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영화의 밤. 그리고 약 1년 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전문 개발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에게는 그가 새로운 종교에 가입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우리 집에 언어에 새로운 언어가 생겼습니다. 자기 개발, 최적화, 개인 브랜딩, 에너지 연결. 그리고 그 언어와 함께 주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그의 곁에 위성처럼 붙어 다니는 3명의 여자. 현정, 수진, 그리고 지혜. 처음에는 그들이 가끔 함께 브런치를 먹는 친구들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잠깐 만났을 때 그들을 좋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고 자신감 있었고 항상 완벽한 손톱과 정확한 립스틱 색깔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는 내 인생이 있고 나는 당신의 인생을 판단하기 위해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그들은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에게 문자하고 항상 그를 초대하고 항상 그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가 어떤 것들을 뛰어넘고 있다는 조언을 그의 머릿속에 채워 넣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저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늦게 집에 오기 시작했고 다르게 옷을 입었고 그의 냄새가 아니라 비싸고 차가운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는 제 하루에 대해 묻는 것을 멈췄고 제가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알아채는 것을 멈췄습니다. 우리 집은 그가 공연 사이에 빌리는 호텔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고 신호를 보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을 믿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좋았던 후에 당신은 남편이 갑자기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나 인생에서 다른 단계를 겪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저에게 문자했습니다. 퇴근 후 시내에서 커피 한잔 할까?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를 더 견딜만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진한 희망으로 하루의 나머지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가 노력하는 것일 거야. 아마도 이것이 그가 거리를 깨닫고 그것을 메우고 싶은 것일 거야. 아마도 그가 나를 그리워하는 것일 거야. 저는 오후 5시 40분에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모든 것을 금빛으로 물들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치 세상이 저에게 곧 일어날 일을 낭만적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준호를 기대했습니다.
대신 저는 그가 현정, 수진, 그리고 지혜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4명의 여자, 한 테이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재위원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운데에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현정은 마치 분기별 성과 피드백을 주려는 것처럼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수지는 마치 제 고통을 들으려는 것처럼 치료사의 침착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이미 휴대폰을 들고 제 결혼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처럼 완벽한 각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보았을 때 그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저 없이 진행된 회의에 온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어깨에 걸친 채 천천히 앉았습니다. 마치 제 몸이 완전히 안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요. 무슨 일이야? 제가 목소리를 평범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마치 그 숨을 연습한 것처럼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효과가 없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라는 단어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앱 구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그가 우리 사이에 막연하게 손을 흔들며 덧붙였다. 이 모든 상황. 제 머리가 굳어졌습니다. 잠깐, 뭐라고?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우리 심지어 준호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않았잖아. 이게 뭐야? 현정이 즉시 끼어들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발표 같았습니다. 선영아, 자기야, 우리 모두 네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봐. 그리고 준호는 그의 성장 과정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성장 과정? 배신을 그렇게 부르는 건가? 수진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에너지, 그의 비전과 맞는 사람. 그녀는 마치 관계 실험실에서 문제를 진단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지금 다른 주파수에 있을 뿐이야. 지혜는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화면을 스크롤하며 덧붙였다. 이걸 보는 게 정말 슬펐어. 저는 준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대신해 말하도록, 그의 행동을 승인하도록, 그리고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하는 대신 고귀한 일을 하는 척하도록 그냥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룹 결정이야?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순간적으로 번뜩였습니다. 2초간의 불편함. 아마 그보다 더 적었을 겁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 상처 입기 전에 이걸 끝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 누군가 상처 입기 전에. 그 아이러니는 거의 예술적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야? 테이블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지혜도 스크롤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현정과 수지는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재빨리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준호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과 상관없어. 그가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명백한 질문을 한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듯이 경멸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건 호환성에 관한 거야. 호환성. 7년 후, 서약 후, 주택담보대출 후, 그리고 수천 번의 평범한 화요일 후에. 저는 마치 업무 이메일을 읽는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변해 수진이 부드럽고 위로하듯 말했다. 관계는 끝나. 그건 정상이야. 현정이 덧붙였다. 건강한 것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는 대신 그것을 인정하는 거야. 지혜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판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정한 아내는 그를 위해 싸울 거야. 그녀는 마치 한 번도 끝까지 읽지 않은 자기계발서를 인용하는 것처럼 말했다. 저는 그들 4명을 둘러보았습니다. 준호는 가운데에 있었고 그의 친구들이 자신을 대신해 잔인함을 짊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3명의 여자는 제 인생의 판사이자 배심원으로 스스로를 임명했고 저는 피고인으로서 그곳에 앉아 그들의 오락을 위해 울고 애원하고 고통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드라마. 제가 신경 쓴다는 증거.
준호가 제가 그를 지키기 위해 제 존엄성을 기꺼이 잃을 만큼 중요하다는 증거. 제 안에 무언가가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비가 아니라 명료함. 마치 문이 닫히는 것처럼요. 저는 일어나서 지갑에 손을 뻗어 2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작고 정중하게 낯선 사람이 실수로 부딪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할 때 짓는 그런 종류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현정의 눈썹이 찌푸려질 만큼 충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룹 결정에 감사해. 그리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뛰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떠났습니다. 창문을 통해 저는 그들이 즉시 함께 모여 이미 이야기하고 이미 다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차까지 반쯤 걸어갔을 때 현정의 목소리가 열린 테라스 문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봐봐. 그녀는 심지어 너를 위해 싸우지도 않아. 그녀가 크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가버렸어. 수진의 목소리가 독처럼 달콤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야. 열정도 노력도 없어. 그녀는 그냥 포기했어. 지혜가 웃었습니다. 진정한 여자는 노력할 텐데. 저는 열쇠 뭉치를 손에 든 채 거기에 서서 그들이 바로 앞에서 현실을 수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한심하다고 부를 수 있도록 제가 애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지 않았을 때 그들은 저를 차갑다고 불렀습니다. 고전적이네요.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갔고 제 손은 핸들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제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깨지지도 폭발하지도 않고 그냥 아팠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 동생, 민서. 저는 그녀에게 준호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지만 정말 나쁜 것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도, 새로운 향수도, 그가 저를 물건처럼 필요할 때는 유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대하기 시작한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가 친구들을 데려왔어. 제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카페에 친구들을 데려왔어? 제가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위원회의 모든 요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서는 잠시 침묵했고 그녀가 다시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역겹네. 언니, 집에 왔어? 방금 집에 도착했어. 제가 4년 전에 함께 산 집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이후로 최근에 제가 거의 혼자 지불하고 있던 집, 그가 여전히 새 옷, 고급 저녁 식사, 그리고 네트워킹을 위한 주말 여행에 돈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웃겼습니다. 내가 갈게, 민서가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자동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가 먼저 처리할게. 먼저 처리할 거? 그녀가 반복했습니다. 저는 현관문, 조용한 창문, 그리고 방금 저에 대해 반대 투표를 한 삶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추측하는 것을 멈추는 부분,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고 울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몸이 마침내 제 마음이 피하려고 애썼던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준호가 7년을 군중 앞에서 끝낼 수 있었다면 그는 제 눈물을 혼자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집 사무실로 가서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계좌, 신용카드, 구독, 자동 결제로 공동 계좌에서 기생충처럼 돈을 빨아먹는 6개의 카드. 우리가 3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음식 배달 서비스, 요가 앱, 명상 앱. 그가 투자라고 맹세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비싼 헬스장 멤버십. 그러다 제 눈이 아이패드에 멈췄습니다. 쇼핑 목록, 달력, 알림. 요리법을 위해 부엌 카운터에 두었던 공유 아이패드.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열었고 심장이 텄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준호의 계정과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고 프로필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휴대폰에서 보낸 모든 메시지가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 부엌 식탁에 앉아 스크롤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해한 것들, 소셜미디어 대화, 그룹 계획, 아무 의미 없는 이모티콘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유진, 준호의 전 여자친구. 그가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맹세했던 여자. 메시지 스레드는 활성 상태였고, 최근이었고, 맨 아래에 준호의 마지막 메시지가 장전된 총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선영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자유로워질 준비가 됐어. 제 손가락은 아이패드를 든 채 차가워졌고, 저는 그 조용한 부엌에서 카페가 시작점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몇 달 동안 제 등 뒤에서 썼던 계획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스크롤했고, 준호, 현정, 수진, 지혜가 포함된 The Squad라는 단체 채팅방이 나타났을 때, 저는 그것을 눌렀습니다. 제가 처음 본 메시지에 목이 메었습니다. 현정, 그래서 언제 실제로 이걸 할 거야? 너는 이걸 계속 미룰 수 없어, 준호.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스크롤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멈췄어야 했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아이패드를 끄고, 떠나고, 샤워하고, 수건에 소리 지르고, 동생에게 전화해서 네가 옳았어. 모든 것이 불타고 있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은 더 이상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성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아이패드를 제 앞에 평평하게 놓고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훑어보지도 결론으로 건너뛰지도 않고 읽었습니다. 유진과의 메시지는 4개월 전부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해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속이고 싶다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만의 농담. 그때 기억나? 관심이라는 명목으로 위장된 과도한 칭찬. 너는 항상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 너는 여전히 그 매력이 있어.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는 것이 싫어. 그러다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늦은 밤 메시지. 새벽 1시 47분의 음성 메모. 미안, 잠이 안 와와 함께 온 부재중 전화. 그러다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갈 수 있어? 고객 저녁 식사라고 말하면 그녀는 알아채지 못할 거야. 몰래 하는 게 싫지만 갇혀 있는 것보다는 싫어. 그리고 나서 타격, 저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 그녀를 떠날 거야. 무언가 깨지는 것을 느꼈지만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날짜는 선명했고, 이름은 선명했고, 맥락은 그대로였습니다. 선별하지도 극적으로 편집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제 노트북의 준호 증거라는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것들을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 드라이브, 두 번째 클라우드 드라이브, 외장 하드 드라이브. 저는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저했습니다. 다음은 제 팀이었습니다. 저는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현정, 그래서 언제 실제로 이걸 할 거야? 너는 이걸 계속 미룰 수 없어. 준호, 알아. 그냥 적절한 시기를 골라야 해. 수진, 재정적으로도 너는 악당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지혜, 너는 악당이 아니야. 너는 단지 행복하지 않을 뿐이야. 그녀는 너를 발목 잡고 있어. 저는 계속했습니다. 준호, 만약 그녀가 화를 내면 어떡해? 현정, 공공장소에서.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 않을 거야. 수진, 코웃음. 목요일 오후. 그녀는 퇴근 후 피곤할 거야. 지혜, 그냥 편안하게 해. 커피가 성숙하게 들리잖아. 제 손가락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저를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조율했습니다. 장소, 시간, 누가 말할지, 준호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현정, 그 회색 재킷, 그건 너를 진지하면서도 친근하게 보이게 해. 수진, 내가 너를 버린다고 말하지 마. 그냥 이건 더 이상 효과가 없어라고 말해. 더 부드럽게.
지혜. 그리고 그녀가 너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마. 만약 그녀가 울면 침착함을 유지해. 그게 힘이야. 힘. 그것이 그들이 이것에 대해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메시지, 모든 계획, 모든 순간을 스크린샷으로 찍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들이 통제해야 할 변수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폴더 이름을 그룹 계획보다 중요한 증거라고 지정하고 그것도 백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통화 기록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준호가 그런 일이 그를 스트레스 받게 한다는 이유로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통신사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5개월간의 상세한 통화 기록, 패턴은 즉시 나타났습니다. 유진의 번호, 늦은 밤, 긴 통화 시간, 준호가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고객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던 날들. 저는 데이터를 내보내고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습니다. 날짜, 시간, 통화 시간, 위치 정보가 모두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 저는 그것이 3초 동안 테이블 위에서 진동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목소리를 평범하게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달랐습니다. 가짜 동정심도 연기도 없었습니다. 물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마치 우리가 스타트업을 해체하는 것처럼 물류. 집에 대해서도 그가 계속했습니다. 청산, 분할 처리 방법. 나는 오늘 밤 현정의 집에 있지만 아마도 우리는 곧 변호사를 만나야 할 거야.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야 해. 저는 화면에 스프레드시트를 흘끗 보았습니다. 알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해.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거의 그의 혼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 그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네가 이 일에 대해 성숙하게 행동해서 기뻐. 성숙하게? 만약 그가 제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안다면 그는 말을 잃을 것입니다. 내일 정오쯤에 옷 좀 더 가지러 들를게. 그가 덧붙였다. 집에 있을 거야? 응, 제가 말했습니다. 반차 낼 거야. 좋아,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쉽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선영아.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 은행 계좌 명세서를 열었습니다. 6개월간의 거래. 그가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말했던 주말의 호텔 비용.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레스토랑. 100만 원짜리 보석 구매. 저는 어떤 보석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일어나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 짐이 아니라 그의 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옷을 개고 신발을 정리하고 세면도구를 모아서 모든 것을 무거운 검은색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제가 끝났을 때 그의 물건들은 마치 쓰레기 버리는 날인 것처럼 현관문 앞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 물건들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회중식에 준호가 나타나기 전의 사진, 앨범, 제 서류들은 사무실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정각 한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준호의 차가 아니라 유진의 차, 일시적인 자신감을 풍기는 작고 번쩍이는 쿠페. 저는 준호가 그의 낡은 열쇠를 사용하기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출입구를 막고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현정이 제안했던 회색 재킷을 입고 조수석에서 내렸습니다. 유진은 처음에는 운전석에 있었습니다. 선영아. 준호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 물건을 가지러 왔을 뿐이야. 우리 예의를 지키자. 저는 그가 가리킬 수 있을 만큼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다 했어. 그는 가방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움찔했습니다. 네가 내 물건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 합리적으로 들리네. 유진이 마침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곳에 속한 것처럼 걸어왔습니다. 안녕, 그녀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하자.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준호가 7년을 버린 여자였습니다. 누가 너를 여기에 초대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단지 준호가 짐 옮기는 것을 도우러 왔을 뿐이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친구잖아. 그렇지. 제가 말했습니다. 단지 친구. 준호가 몸을 움직였습니다. 선영아,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친구야. 저는 웃었습니다. 크게 웃지도 미친 듯이 웃지도 않고 단지 의심을 나타내는 짧은 웃음소리였습니다. 호텔 증거가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세금, 통화 기록, 신용카드 명세서. 너는 4개월 동안 그녀와 잤어. 적어도 거짓말을 멈출 정도의 품위는 있어야지. 침묵. 유진의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계속했습니다. 너는 내 짐을 챙겨. 그리고 떠나.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 나는 내 물건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바람 피운 사람처럼 나가지 않을 거야. 제가 끝냈습니다. 체면을 지키기에는 너무 늦었어. 그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나는 커피 메이커를 가져갈 거야. 그가 제 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엌 식탁과 쿠션들도.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아니야. 나는 그 물건들의 절반을 지불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웃긴 점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영수증이 있어.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커피 메이커는 내가 너를 만나기 2년 전에 샀어. 식탁은 우리 고모의 결혼 선물이었어. 쿠션들은 내 카드로 샀어. 유진이 그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녀가 포장한 것들을 가져가야 할 거야. 저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그녀가 조언을 하고 있네. 저는 유진을 쳐다보았습니다. 항상 친구들이 결혼 생활에서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이건 특별한 서비스야? 그녀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실제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호가 침을 삼켰습니다. 알았어. 그가 말했습니다. 가자. 그는 2개의 가방을 집었습니다. 그것들과 씨름했습니다. 2번 가는 것은 너무 자존심 상했습니다. 너는 내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게 될 거야. 그가 쏘아붙였다. 내 변호사는 이미 모든 것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얼어붙었습니다. 네가 내 메시지를 복구했어. 클라우드 동기화는 훌륭한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특히 누군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를 때. 저는 진실이 그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메시지, 계획, 거짓말, 모든 것. 그는 유진의 트렁크에 가방들을 넣었습니다. 그녀는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앉아 앞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잠그고 부엌 식탁에 앉아 증거 정리를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준호는 가장 힘든 부분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비가 여전히 선택사항이었던 마지막 순간에서 방금 벗어났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평화롭지는 않았고 아직은 아니었지만 단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지진 후 구조적 손상을 점검하는 것처럼 방 하나하나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아무것도 견고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쪽 옷장 문이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향수병을 두던 욕실 카운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몇 달 전에 제 의심을 불러일으켰던 바로 그 향수였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커피 메이커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변호사에게 긴급 문서 첨부라는 제목의 단 하나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첨부했습니다. 메시지, 단체 메시지, 스크린샷, 통화 기록, 은행 명세서, 영수증,
저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이메일을 끝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저를 기습 공격했고 몇 달 동안 저를 속였으며 이제 그의 전 여자친구와 함께 나타나 그가 지불하지 않은 자산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저는 보복을 예상합니다. 저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복은 전문적인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이틀 후, 제 상사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부르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신중하고 중립적인 언어, 그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오전 10시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선영아, 그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해. 배가 꽉 조여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책상 너머로 서류철을 밀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익명의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직장 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비난입니다. 저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모호한 비난. 너무 가까이 서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공격적인 태도. 이름도 날짜도 증인도 없이 단지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기에 충분한 것들. 제 턱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제가 즉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모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차였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당신은 정직될 것입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표준 유급 휴가 절차에 따라. 얼마 동안요? 일주일, 아마도 2주.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제가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제 집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 생계를 노렸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집으로 운전해 갔고 머릿속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되감았습니다. 제가 그의 짐을 싼 지 이틀 후, 제가 그를 돈과 광학 기기에서 차단한 지 이틀 후, 예상대로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저는 받았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서 후회해?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켜고 전화기를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무슨 얘기야? 제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네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게 놔뒀으면 됐을 텐데. 대신 네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엉망으로? 또 그 단어. 네가 이것을 엉망이라고 생각해?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아니야. 선영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경고해줘서 고마워.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통화 기록은 그가 숨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번호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타임스탬프와 함께. 저장. 스크린샷. 그가 방금 보복을 인정했습니다. 라는 한 줄과 함께 제 변호사에게 직접 보냈습니다. 그녀는 5분 후에 답장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그들이 스스로를 묻게 내버려 두세요. 인사팀 조사는 지옥이었습니다. 서류가 당신의 무죄를 증명할 때까지 당신은 유죄로 추정됩니다. 8일 동안 저는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저를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한 명씩 신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제가 그들을 불편하게 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싫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그것이 심어놓은 의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준호는 온라인에서 바빴습니다. 유독한 통제에 대한 암호화된 게시물, 치유 해시태그,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에 대한 긴 글귀, 현정은 하트 이모티콘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수지는 긍정적인 확언을 게시했습니다. 지혜는 생존자를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스크린샷을 찍어 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악이라는 제목의 점점 길어지는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제 상사가 전화했습니다. 인사팀에서 내일 만나자고 하더라. 그가 말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그날 밤 2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습니다. 9시 정각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장, 제 상사,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법무팀의 한 여자. 인사팀장은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상황이 바뀌려 한다는 두 번째 신호였습니다. 헤이즈 부인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녀가 책상 너머로 문서를 밀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전체 팀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보안 영상을 검토하고 이메일, 문자 그리고 성과 평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비난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덧붙였다.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전문성을 확인했습니다. 헛기침 절대적으로. 이것은 당신의 기록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를 전액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누가 불만을 제기했는지 압니다. 법무팀 여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책상 위에 놓고 가까이 밀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타임스탬프. 인사팀장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이건 걱정스럽네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복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가 지불하지 않은 자산을 그에게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충격이 아니라 짜증 때문에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인사팀을 남용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소송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록하세요. 법무팀 여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팀이 직장 내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밖에서 제 변호사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지 명령, 괴롭힘에 대한 경찰 신고, 완전한 서류.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루가 답하고 사루가 답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오후 그녀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명랑하게 들렸습니다. 이건 고전적이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거짓 고발, 자백, 시간 순서. 당신은 별거와 집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어. 나는 그녀가 여전히 지불하고 있는지 물었고, 그래서 나는 끝났어.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 그는 그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떠나지 못할 거야. 그날 밤 이혼 소장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조용하게도 개인적으로도 아니고 현정의 집에서 전문적인 소장 송달인이 오전 8시에 문을 두드리고 준호에게 숨이 막힐 정도로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30분 후 그는 저에게 전화했고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고소했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혼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큰 차이야. 이건 내가 손해배상을 빚졌다고 되어 있어. 그가 쏘아붙였다. 이건 미친 짓이야. 그건 네가 거짓 불만을 제기한 결과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지.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일 후 그의 변호사가 전화했고 목소리는 정중하고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중재를 원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증거 개시 절차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혹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그것들을 소리내어 읽을 때 단체 채팅 대화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 개시 절차는 마치 느리게 진행되는 파괴와 같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폭발도 법정에서의 극적인 비명도 없이 단지 그들 자신의 무게 아래 문서 하나하나씩 무너지는 거짓말들. 제 법무팀은 모든 것을 소환했습니다. 전화 기록, 신용카드 명세서, 호텔 청구서, 이메일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 채팅방. 준호의 변호사는 관련성에 대해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판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별거의 시기, 방법 또는 조정을 논의하는 모든 의사소통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의미, 넘겨줘. 그 메시지들이 우리 손에 들어왔을 때 제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과장하지 않았군요. 삼다가 고르가스룬이다. 그들은 단지 그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을 조율했습니다. 법원은 언어를 그 뿌리까지 벗겨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장 여정은 전략적 출구 계획이 되었습니다. 안전한 공공장소는 의도적인 굴욕이 되었습니다. 광학은 인식 조작 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메시지 중 하나를 소리내어 읽었을 때, 현정, 목요일 오후, 그녀는 퇴근 후 피곤할 거야 저항할 가능성이 적어.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얼굴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이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사건의 연쇄였고 사건의 연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제가 감정적으로 방치했고 제가 통제적이었고 준호가 지지받지 못한다고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주택담보대출 명세서를 제시했습니다. 8개월간의 지불. 모두 제 계좌에서. 그동안 준호의 신용카드는 디자이너 구매, 호텔 숙박, 그리고 그가 고객을 만나러 간다고 말했던 도시에서의 2인 저녁 식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준호가 결혼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희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컨설팅 수입을 제시했습니다. 드물고 불안정하며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평일에 전 애인에게 문자하고 주말에 호텔에서 몰래 만나는 것은 고객을 유지하는 데 좋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함께 샀기 때문에 그가 집의 절반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판사는 단 한 가지 질문만 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누가 지불했습니까? 침묵.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류가 저를 대신해 말해 주었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과정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논평도 눈 맞춤도 없이 그는 항상 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는 한 갈등을 싫어했습니다. 법원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났을 때 판사는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집을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 퇴직금 계좌는 제 것이었습니다. 공동저축은 반반 나누어졌지만 준호가 감당할 수 없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느라 거의 모든 것을 썼기 때문에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차, 옷, 개인 소지품, 그리고 인사팀의 거짓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가정법원에서 그의 신뢰도를 높이지 않는다는 지식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저는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마침내 누군가 제 가슴에 엄지손가락을 누르는 것을 멈춘 것처럼요. 우리가 떠날 때 준호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현정은 그날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메시지, 모든 제안, 모든 계산된 격려. 몇 주 후 결과는 퍼져나갔습니다. 회사의 규정 준수 부서는 직원들의 이름이 조작과 조정에 대한 법적 서류에 언급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정은 해고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승진은 무기한 보류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험평가라고 불렀습니다. 수지는 준호가 그녀의 소파에서 자기 시작한 이후로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그녀의 이름이 누구나 요청할 수 있는 법원 기록에 나타나자 조용해졌습니다. 책임이 부여될 때 권력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정말 웃겼습니다. 준호는 유진과 함께 있으려고 했습니다. 노력했지만 분류는 형광등 불빛과 공동 재정 압박 속에서 번성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포르쉐가 그녀의 게시물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그녀의 자신감은 흔들렸습니다. 가족의 압박, 평판의 위험. 그는 번거로워졌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다른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그는 떠났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안정되었습니다. 일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상사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인사팀은 서류처를 닫았습니다. 제 평판은 그대로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침실을 다시 칠했고 간직하고 싶지 않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기부했습니다. 저는 다시 데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저녁 식사, 대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웃음, 작은 평온함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이혼이 확정된 지 8개월 후 누군가 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노크가 아니라 쾅쾅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저는 준호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간 비틀거렸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멍한 눈, 그가 잠을 잤던 것처럼 보이는 재킷. 선영아.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어. 저는 옆으로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문에 발을 끼웠습니다. 5분만 그가 애원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어. 이제 알겠어. 하지만 우리 고칠 수 있어. 고칠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우리 이혼했다고 했잖아. 그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너에 대해 틀렸어. 그가 말했습니다. 현정, 수진, 그들 모두. 내가 가진 유일한 좋은 것이었어.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제 삶을 빼앗아갔고 관객이 떠났을 때 제가 그를 다시 환영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나 계획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계획? 그가 눈을 좁히며 반복했습니다. 누구랑?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헤드라이트가 진입로를 휩쓸었습니다. 한 차가 멈췄습니다. 제 데이트 상대가 내렸습니다. 키 크고 침착하고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섰고 안개 속에서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저게 누구야? 제 데이트 상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벌써 나를 대신했네. 나는 앞으로 나아갔어. 제가 정정했습니다. 큰 차이야. 바로 그때 제 이웃 김 선생님이 목욕 가운을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한 번 쳐다보고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방해받고 있니? 준호가 돌아섰습니다. 이건 나와 내 아내 사이의 일이야. 전 아내, 제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미 비상 전화번호로 전화했어. 그가 덧붙였다. 너는 취했고 소란을 피우고 있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를 체포하라고 전화했어? 아니, 김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른 문제 때문에 전화했어. 길끝에 빨갛고 파란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준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몇 달 전에 끝났어. 네가 늦었을 뿐이야. 경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일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단지 또 다른 평범한 화요일 밤인 것처럼. 결과가 마침내 자신이 면제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준호는 설명하려고 했고, 정당화하려고 했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야기를 자신의 방식대로 다시 쓰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오해받고, 불운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나쁜 결정으로 몰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술은 이야기를 조율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간접적으로 새어나오게 만듭니다. 그는 현장 음주 테스트에서 너무 비참하게 실패해서 보는 것이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떨리는 손, 비틀거리는 걸음, 불완전한 문장으로 변하는 더듬거리는 말. 그들은 그를 부드럽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드라마도 없이 단지 절차만이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저에게 그를 무단 침입으로 고소하고 싶은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재킷이 한쪽 어깨에 걸쳐진 채 마치 그가 너무 꽉 끼게 된 의상인 것처럼 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그를 여기서 데려가 주세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될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걸로 충분한 문제일 겁니다. 그들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빨갛고 파란 불빛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김 선생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기준에 대해 중얼거리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데이트 상대가 천천히 다가왔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긴장됐어. 제가 그날 저녁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과거였어.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억지스럽지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네가 이혼해서 기뻐. 그렇지 않았다면 이건 정말 이상한 첫인상이 됐을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러 갔고 그 후에는 준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장은 끝났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결과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준호는 그의 낡은 지원 시스템에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현정은 그녀의 회사의 법무팀이 그녀가 소송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험관리는 증거 서류를 싫어합니다. 그녀의 승진은 조용히 보류되었습니다. 발표도 설명도 없이 단지 정체되었습니다. 수지는 준호가 돈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까지 한동안 그녀의 소파에서 자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지원적인 친구에서 끈질긴 문제로 관계를 바꿨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지혜는 완전히 사라졌고 모든 곳에서 그를 차단했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법원 기록에 이름이 오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영감을 주는 인용문 하나 없이 그룹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동안 준호의 삶은 줄어들었습니다. 컨설팅 일은 말라버렸습니다. 고객들은 예측 불가능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그는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물건을 팔고 돈을 빌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업데이트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마침내 평화로웠기 때문입니다. 이혼 합의는 3개월 후에 확정되었습니다. 판사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호는 마침내 지불했습니다. 늦게 마지못해 아마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확인 이메일은 오전 9시 12분에 제 받은 편지함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읽고 보관했습니다. 승리의 춤도 축하도 없이 오직 가벼움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가 차지하려고 했던 바로 그 부엌 식탁에 앉아 평화롭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끝이 불꽃놀이와 함께 오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것은 침묵과 함께 왔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제 휴대폰을 밝히는 모르는 번호가 없었습니다. 혼란이 아니라 공간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리듬에 다시 정착했습니다. 아침 조깅, 충성을 증명할 필요 없는 친구들과의 늦은 저녁 식사, 다시 견고하게 느껴지는 일. 집은 더 이상 유령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았고 제 것 같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직접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번호, 단 하나의 문자를 통해. 나는 모든 것을 잃을 의도가 없었어. 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는 결과를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과는 전략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불빛은 희미했고 할아버지의 회중시계는 제가 볼 수 있도록 카운터에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한때 쓰레기라고 불렀던 바로 그 시계, 그가 차지하려고 했던 바로 그 집, 그가 파괴하려고 했던 바로 그 경력.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세게 반격해서가 아니라 제가 주의를 기울였고 제가 기록했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카페에서 애원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착함을 약점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을 때만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따르고 앉아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로부터 회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